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는 청년이 22살 청년이 지병이 있는 아버지를 방치. 경계성 지능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음식물이 곰팡이 펴서 책상에 있어도 안 치워요. 치울 힘도 없고 그냥 얘가 곧 나갔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늘 그 불확실성 안에서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함께 해주는 이가 없으니 굉장히 어려웠고 실수도 많이 했죠. 진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제 친구들은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정체돼 있거나 뒤로 가는 것 같은. 돌봄이 페널티가 되지 않으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스물한 살 청년 주예연 씨. 예연 씨의 방엔 조금 특별한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연 씨가 직접 키우는 곤충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곤충 공부에 빠져 있는 예연 씨는 자타공인 곤충 박사입니다. 곤충에 관한 것이라면 모르는 게 없다는데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책이어서 낡았어요. 공책은 뭘 적어놓은 거죠? 이게 책에 나오는 애들의 모양, 뭐 생김새, 서식지, 뭐 출현 시기 뭐 이런 것도 적어놓은 거고 이게 학명입니다. 아, 학명? 네. 이걸 몇 학년 때 적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3, 4학년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네. 공부 잘 안 했을 텐데 독일에서 사온 책들입니다. 좋아하는 약정벌레나 곤충들, 사람들. 와, 예연 씨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에는 파충류가 아니고 절지류가 아니고 이제 사막이나 뭐 곤충들을 키우는 그런 방이었는데 한 고등학교 올라가서 파충류 관심이 생기고 나서 이제부터 이개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게 레오파드 개코라고 하는 도마뱀이에요. 뉴칼도니아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는 도마뱀인데 그 개체도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그런. 요즘은 곤충을 먹이로 삼는 파충류에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는데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시험 보잖아요. 맨날 그 시험 보고 수행평가 보고 난 그게 제일 싫었거든요. 검정고시라는 거를 한 3년, 2년 정도 보다가 이제 대학에 이제 전문학교죠. 거기서 이제 1년 과정을 하다가 성적을 보니까 아니다. F 받았으니까 아빠가 부모님이 그냥 자퇴하라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뭐 파충류 공부하고 또 하려고 하는 뭐 유튜브 어떤 게 하나 좀 알아보고 2, 3년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악기 배우고 운동 배우고 다시 파충류 공부하고. 음악과 운동도 좋아한다는 예연 씨.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은 예연 씨도 저처럼 시험 치는 건 싫었나 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제자리인 성적에 속상할 때도 많았다고요. 사실 예연 씨는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지능지수 71에서 84 구간에 속한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는데요.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학습 능력이나 어휘력, 인지 능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곤란한 일들을 겪곤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말을 안 하니까 벙어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선생님은 얘기했어요. 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얘기 좀 하고 싶다. 나 벙어리가 아니니까 집에 같이 와보자. 내가 얘기 많이 해줄게. 컴퓨터 하면서 게임하면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쟤는 집에만 많이 하는구나. 선생님으로 친구들 없고 저도 몰랐어요. 제가 왜 말을 안 할까. 저도 학교에서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했는데 소통력이 없고 사회 소통력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아마
지금 친구들 생각하면은 좀 아쉽죠. 그 말했었으면은 아마 많은 친구들 생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을 한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갔더니 아이가 전혀 말을 안 해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완전히 말도 많고 춤도 추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이 크죠, 일단은. 경계선 지능인들을 알아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나 겉모습을 봤을 땐 저처럼 평범한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그 이야기 있죠.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그 어떤 수학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시간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돈을 갖다 환산해서 그것을 뭐 어떤 이득을 얻는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약하거든요. 참 무서운 세상이라서 뭐 나중에 금융사기라든지 법적 사기 같은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예연 씨는 요즘 도마뱀을 사육해 인터넷으로 분양하는 일을 준비 중입니다. 성인으로서의 경제적 자립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아니요, 저는 이제 직업으로. 네. 두 가지를 하죠. 뭐 브리더랑 유튜버 이렇게 할까 생각입니다. 충류 시장은 그냥 넓거든요. 그래서 더 퍼지지 않을까. 제가 할 때는 저는 샵을 하든지 아니면은 페어를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하면 어떨까. 본인의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았으니 이젠 세상에 홀로 설 수 있길. 스스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예연 씨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는 누가 방패막이 되어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각,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포용해줄 수 있는 좀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취직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스스로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F 메이저. 경계성 지능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나도 팔을 이렇게. 예연 씨와 같은 나이의 경계선 지능 청년 김승현 씨. 검은 것만이 없잖아요. 승현 씨 역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데요.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긴 해요. 지금은 알바는 하나는 그만뒀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직업훈련 및 알바예요. 어떤 건데요? 카페에서 커피 내리기도 하고 음료수도 만들고 하는 그것도 손님 응대도 하고 그리고 제가 꿈이 있어요. 바리스타 쪽 관련된 쪽으로 가는 걸 되게 지금 선호하고 있어요. 힘들진 않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재밌긴 한데 말이 좀 안 통하는 진상분이 있으면 조금 힘들긴 해요. 승현 씨의 꿈인 바리스타는 손님 응대 능력이 꼭 필요한 직업인데요. 사실 예연 씨나 승현 씨와 같은 경계선 지능인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난항을 겪습니다. 대화의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자립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그 사람을 안 만나게 됐던 거는 어떤 이야기, 어떤 이유? 뭐 조금 설명을 해준다면. 중학교 때까지 왕따가 너무 심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결도 못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다 보니까 사람들 대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무섭고 힘들고 애들이 장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괴롭힌 강도가 너무 심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자체를 아예
좀 안 좋게 저를 소문내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칼이나 이런 걸로 찌르거나 그럴 때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요? 네. 근데 왜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승현 씨를 괴롭혔을까요? 제가 약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가 좀 눈치가 없고 그리고 눈치 없는 데다가 너가 말을 하면 약간 사차원적인 느낌 나서 애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계선 지능 갖고 있는 사람은 약간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약간 관찰을 잘 못해요. 그냥 관찰을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막 이런 거 파악은 못 하는데 다른 일반인들은 그런 거 파악 좀 잘하잖아요. 의사소통 자녀분과 한 사례를 이제 들어보면은 거기 필통 좀 갖다 줄래라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필통 안에 필기도구가 필요하다는 뜻이구나 하면서 필기도구가 들어있는 채로 갖다 주죠. 근데 경계선 지능인 분들은 필통을 갖다 줄래 하면은 연필을 다 빼놓고 정말 필통만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실 지적장애하고 그다음에 비장애 요렇게만 이제 인지기능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면 비장애인인데 뭔가 지적장애하고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학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을 피했던 승현 씨. 취업하기 위해서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다행히 이젠 상처가 많이 아물었다는데요. 여기엔 청년재단에서 마련한 두드림 밴드의 멘토링 활동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두드림 밴드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과 일반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밴드인데요. 양쪽 모두의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항상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임해주셔서 제가 다 행복하고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모든 멘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연습 끝나고 나면 저한테 항상 동영상을 보냈거든요. 저 이거 이렇게 쳤어요. 괜찮죠? 하면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좋은데요? 항상 이렇게 연락을 남기고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정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좋은 에너지 수업 때마다 매일 얻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기준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대략 699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7월 첫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재단은 이런 경계선 지능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곳이죠. 네, 청년재단은 저희가 한 9년 정도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든 간에 그들이 성인기로 이행을 잘하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하기가 힘들다거나 이거 효과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길 때 저희가 먼저 이제 테스트 베드 성격으로 시범 사업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게 지자체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먼저. 흔히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학령기를 거치고 나면 바로 성인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기가 되면은 당연히 주어지는 사회적 가업들이 있어요. 일을 구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안정되게 일을 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거주 독립을 이룬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그런 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너무 사회적인 그런 급변되는 상황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힘든 상황의 청년들도 많이 있어서 특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잡동사니 자랑대회라고 가져왔는데요. 이곳은 청년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 현장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잡동사니 자랑대회라니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타이 반 타이 반으로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는데 이번에 새로운 집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집에 좀 애착을 가지고 싶고 안정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참가자들의 공통점, 바로 집에 대해 각자 남다른 사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감이라는 닉네임으로 참가한 현아 씨. 현아 씨에게 집은 모순된 공간입니다. 27, 저와 동갑 친구 현아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0살에 무작정 집에 있기 싫어서 독립을 했고 그 후로 9번의 이사를 거쳐 10번째 집에 새로 이사를 얼마 전에 한 예감입니다. 집은 저한테 어렸을 때는 빨리 떠나고 싶은 곳, 불안한 곳, 잠 잘 수 없는 곳, 그러니까 편히 잠들 수 없는 곳, 그래서 나가고만 싶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막상 나왔더니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더 나를 고립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고립의 길로 들어갔었고 이제는 좀 집을 내 쉼의 장소로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친구들은 모두 현아 씨처럼 저마다의 이유로 세상과 단절됐던 고립 운둔 청년입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물자리.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자퇴를 결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고립이 시작됐고 뭐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 했다가 그만두거나 뭐 이런 순간들이나 뭐 재입학해서 졸업은 마쳤지만 또 무기력해서 집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합치면은 독립 전에도 되게 집이라는 공간에서 고립이 됐던 경험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압박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내 인생은 망했다,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더 고립이 됐던 것 같고 이해를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고립운둔 청년은 약 54만 명,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규모래요.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연간 7조 원이나 된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스스로를 가두는 고립운둔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란 사실입니다. 고립운둔 청년 여러 통계들이 나오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내가 정말 사회에서 어떤 생산성이 곧 효율성으로 번역되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내가 스스로 효율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젠가는 도태되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늘 그 불확실성 안에서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너무 많은 부분들이 고립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지금 구조화되어 있다. 청년재단은 고립운둔 청년들을 위해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를 시작했는데요. 개최지 중 한 곳인 제주의 토크 콘서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고립운둔 상태를 회복한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는 흔치 않은 기회. 부모님도 저조차도 저를 버렸다,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고독감이 있었는데 상당히
상담을 받고 싶은 그래서인지 화면 밖에 있는 저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참석자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바라는 건 바로 이해와 포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푹 쉬었고 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으니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도 견디지 못하면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또 어떻게 할 거냐 따지고 욕하고 방 안에서 한동안 숨죽인 채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7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던 경준 씨는 부모님의 비난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했는데요. 경준 씨가 그랬듯 대부분의 고립은둔 청년들에겐 부모님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은 이제 하면 된다라는 게 항상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도전하면 되지. 뭐 의지가 없어서 의지 문제야. 정신력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청년 세대가 자녀 세대가 어른들한테 대한 불신이 있어요. 어른들은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그렇게 되니까 단절돼요. 제 자녀도 사실 은둔의 경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이제 거식증의 증상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제가 그때 도와준 거는 기다려줬어요. 본인이 스스로 저희한테 SOS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줘야 청년들이, 자녀들이 그걸 의지로 해서 기댈 수 있다.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회복을 돕는 아지트 같은 곳인데요. 요리하는 모습이 능숙한 승택 씨와 찬우 씨도 오랜 고립은둔 생활 끝에 이곳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9살 때부터 요리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냥 뭐 저는 편부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내 밥은 내가 챙겨 먹어야지 정도로 이제 시작한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익혀왔던 몸으로 익혀왔던 것들을 옆에 저희 초천여자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열린 것 이렇게 하게 된 거지 특별히 어떤 경험이 있어서 하기 상황은 아닙니다. 음식물이 곰팡이 펴서 책상에 있어도 안 치워요. 치울 힘도 없고 그냥 폈네. 얘가 곧 나갔다. 뭐 이런 굉장히 그리고 이제 이따가씩 나갈 때 되면은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대에 젊은 남자애가 일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 애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오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 고립 상태에 놓였던 승택 씨는 센터에서 1년 반 동안 공동생활을 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청년들은 공동생활을 통해 각자의 아픔을 나누고 위안과 힘을 얻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공동생활을 끝낸 승택 씨와 달리 찬우 씨는 이제 막 공동생활을 시작한 센터의 새내기입니다. 제육볶음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도시락을 싸서 어떤 분들한테 갖다 준다고 하시던데. 네, 탈북민이라든가 노인분들이나 노숙자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를 하고 있어요. 회복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는 있지만 찬우 씨는 아직도 다른 사람과의 대면이 낯설고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말을 걸기도 좀 힘들고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찬우 씨는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탓에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대학 입시 공부를 시작한 것도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의 사연들 중엔 찬우 씨와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돼 있었던 아이들은 적절한 어른의 모습을 배울 롤 모델도 없고 초기 성인기 진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후의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게 키우는 게 목표인데요. 완벽한 보호가 되어 있는 교과서적인 가정의 아이들도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제한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더 그런 보호나 지원을 잘 받는 애들보다 더 잘 그런 자립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청년들이 좀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사회가 주는 요소들이 이 친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저는 압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갈 곳이 없고 이 친구들이 설 곳이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를 붙잡고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볼 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고 지금 이 시기가 청년들한테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립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하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들이 바로 동엽 씨와 같은 자립 준비 청년입니다. 23세 최동엽 씨. 보육원에서 지내다 홀로 소개에 나선 지 어느덧 4년 차인데요. 그래도 집에 들어왔을 때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때요?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는 항상 반에 10명 넘게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생활했었는데 이제 딱 나오고 나서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외로웠었는데 지금은 또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잖아요. 다 자취하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좀 혼자 있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동 일지를 봤었는데요. 이제 미혼모 부모님이 계셨고 이제 부모님이 낳자마자 이제 양육권을 포기하셔서 이제 아기 때부터 보육원에 계속 쭉 살아서 지금까지 19세가 딱 되고 나서 대학교를 이제 가면서 자립을 했어요. 그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립을?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한 달 전부터 나와서 살았어요. 외로움엔 익숙해지고 있지만 빠듯한 생활비 문제는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엽 씨가 받는 자립수당은 월세와 식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을 금액인데요. 그마저도 사라질 내년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자립준비 청년이 또 5년 이내거든요. 사실 5년 안에 자립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군대 갔다가 재수하고 삼수하면 사실 보통 이제 요즘은 30살 정도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내년에는 다시 학교를 다시 들어가면 다시 학교 생활 4년을 해야 되는데 자립수당이 끊기니까 또 어떻게 열심히 또 살아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엽 씨는 얼마 전부터 은평구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부터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더욱 안정을 찾았다는데요. 걱정스러운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나 봅니다.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이제 맨날 여기 빨리 오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자기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웃음 보따리, 분위기 메이커. 동엽이가 저의 웃음을 좀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조금 즐겁게 좀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정말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사회적인 일자리도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수준에 맞춰서 이 아이들한테 좀 아이들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일자리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거,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는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멀리 보고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멀리 보고 정말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를 생각하는 시선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립을 했는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급여 관리도 잘 못하겠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미숙하고 그리고 집 구할 때 전입신고를 누락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어려운데 그 누구에게나 어려운 이유가 처음이어서거든요. 처음에 함께 해주는 이가 없으니 굉장히 어려웠고 실수도 많이 했죠. 그렇게 살다가 이거를 후배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텐데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오답노트처럼 강의안을 짜야겠다. 제가 그 2017년도에 퇴소하고 그 다음 해인 2018년도부터 바로 멘토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힘들고 위기에 처했을 때 솔직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어른의 존재로 남아있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취약계층 청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보신 경계선 지능 청년, 고립 운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저처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까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달려야 할 20대에 가족을 부양하며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돌봄 청년인데요. 2017년 주빈 씨는 드디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가 왔네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딱 제가 20살 되자마자 였던 것 같고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엄마랑 저는 거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자는 방에서 굉음이 들려가지고 이러면서 달려갔는데 아빠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아빠의 간병에 매달렸지만 희귀 난치 질환이었던 아빠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간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할 때 엄청 며칠 지났다고 막 기억 없어지고 쫙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 사 먹는 것도 막 750원 이런 것도 아깝고 삼각김밥 사 먹는데 못 사겠고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그렇게 계속 채워 넣어도 빠져나가고 채워도 빠져나가고 그 생계비까지 일단 벌면서 의료비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경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처음에 설계됐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이용자 부담금을 차등으로 부담하게 하는 원칙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돌봄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뭔가 일정 소득이나 일정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이제 사각지대를 가뜩이나 발굴도 안 되는데 사각지대를 더 많이 양산하는 뭐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대구에서 22살 청년이 지병이 있는 아버지를 대구 간병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 돌봄 청년이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었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 원망스럽거나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 생각은 어릴 땐 해본 것 같고요. 되게 어렸을 때는 막 진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나 진짜 착하게 잘 산 것 같은데 엄마 아빠도 진짜 왜 이렇게까지 힘들지? 너무 제 미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고 아 이러다 진짜 다 같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가 우울하기도 엄청 우울하고, 왜냐면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랑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제 친구들은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정체돼 있거나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나니 제 삶에도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함도 나름 사라졌는데요. 예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흘러온 제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삶의 불안감은 있지만 제가 아빠 간병하는 와중에 학사를 땄거든요. 독학사라든지 학점은행제를 아빠 간병하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간병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 병실 옆에 보호자 침대에서 그때 일러스트 그리면서 알바하면서 아빠 돌보고 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8월 가족 돌봄 청년뿐만 아니라 고립 든 청년들까지 전담해서 지원하는 청년 미래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아직은 4곳에 불과하지만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래요. 제겐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돌봄이 페널티가 되지 않으려면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평생 케어러로 돌봄자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조금씩 확대되곤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고 심지어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층도 아니에요.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그러면 항상 그 쳇바퀴 속에 나쁜 쳇바퀴 속에 있고 그 쳇바퀴 속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청년은 누가 도와주냐 이 말이죠. 취약계층 청년의 특성과 취약성을 감안한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요. 지난 8월 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금 정확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이 이제 정부로부터 보호 대책을 받게 되는 거죠. 위기 청년 중심의 상담도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이 저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의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지원들이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들이 계속 발견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본인의 하고 싶은 일, 내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족을 함께 꾸리면서 미래를 밝게 보는 그런 조금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가 지금 힘든 게 맞고 지금 힘든 게 너만의 탓은 아니다 라는 말을 과거에 저한테 일단 해주고 싶고요. 엄마랑 나는 아빠를 항상 사랑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잘 컸고 너무 이뻐 예연아. 그렇게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 보자. 사랑한다.